으쌰.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준또백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제가 5개월 동안 중국한테 유튜브 해킹을 당했어요, 계정을. 그래가지고 5개월 동안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무것도 올라온 게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또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계정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드리고, 그래서 아무튼 오늘 리뷰할 차량을 벤츠 중에서도 C클래스 중에서도 제일 높은 250D 포매틱 차량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리뷰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이 차량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이 차량은 저도 잘 몰랐던 C200, C220D 뭐 이런 게 아니라 C250D, 그러니까 C클래스 AMG, 리얼 AMG 바로 밑에 있는 C클래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상위 트림에 있는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 영상에서는 이 차량의 뭐 장점, 단점, 그리고 뭐 제가 나이가 조금 어린데 제 나이 또래 타면은, 그리고 제가 이게 첫 차잖아요. 첫 차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이런 차량을 샀을 때 어느 정도의 유지비가 필요한지, 뭐 이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조금 간단하게 다뤄볼 내용이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장단점을 살펴보기 전에 이 차량의 전반적인 파워트레인과 뭐 약간 이 차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뭐 이 정도만 좀 짚고 가볼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벤츠에서 만든 2200cc 트윈스크롤 터보가 탑재된 204마력의 51토크 출력을 보여주는 OM651 개선형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벤츠 7단 미션이 맞물려서 포매틱으로 또 4바퀴로 전부 다 뿌려주죠. 상시 4륜구동이니까. 그렇게 해서 제로백은 6.8초. 그래서 그 외에 나머지 뭐 휠 베이스라든지 뭐 전고, 전장 같은 이런 수치는 일단 현재 나오고 있는 아반떼 CN7이랑 비교를 하면 CN7보다 전장, 그러니까 차체 전체 길이가 5cm가 길고, 차량의 폭을 의미하는 전폭 같은 경우는 1.5cm가 작고, 차량의 높이를 의미하는 전고 같은 경우에는 2.5cm가 낮습니다. 때문에 아반떼보다 좀 길이가 좀 더 길고 좀 더 낮고 조금 좁고, 이래가지고 조금 공격적인 자세를 보여주죠. 일단 얘가 후륜구동 베이스이기 때문에 오버행이 좀 짧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이고 장작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디자인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뭐 차에 대해서 가장 만족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고 알고 싶을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이거는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로 벤츠마크예요. 벤츠마크, 야 너 벤츠마크만 보고 차 샀어? 이게 아니라 이 벤츠가 주는 어떤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있거든요. BMW나 뭐 볼보나 아우디나 이런 차량들을 사면은 차주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차의 기본적인 기본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있겠지만, 뭐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면. 근데 그게 아니고서야 여러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너 그 돈 주고 그거 살 바에는 조금 더 보태서 벤츠 사지, 아니면 조금 더 보태서 BMW 사지, 약간 이런 말을 차주들이 들을 때마다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사실은. 근데 벤츠를 타면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없어집니다. 일단 벤츠가 우리나라에서 브랜드 마케팅도 굉장히 잘 돼 있고, 벤츠의 그 브랜드가 주는 정말 만족감은 엄청나요. 그리고 뭐 실내도 굉장히 화려하게 이쁘게 잘 돼 있어가지고 타는 사람도 딱 봤을 때 그래, 내 차는 벤츠, 약간 이런 만족감을 주는. 그래서 차에 대해서 굉장히 전반적으로 만족하게 되는 요소가 뭐였냐고 물어보면 벤츠마크가 한몫했다, 이런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생각보다 정말 괜찮은 고속 안정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고속에서 좀 안정적이고, 고속에서 좀 코너를 잘 감아 나가고, 고속에서 좀 뭔가 민첩하고, 이런 거는 BMW 외에는 약간 안 좋을 거라기보다는 좀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제 그 약간 고정관념식으로 좀 있었어요. 왜냐면은 BMW가 워낙에 드라이빙 하는 그 재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이제 벤츠를 딱 타봤죠. 얘가 또 스포츠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속에서 안정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130, 140, 150에서도 정말 안정적으로 쭉 깔려서 나가는 그런 맛이 있어요. 세 번째는 괜찮은 가속력입니다. 이 차량이 204마력의 51토크라는 토크는 정말 엄청난 수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마력도 뭐 대단하면 대단한 수치라고 볼 수 있지만 요새 200마력 넘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6.8초라는 제로백만 봐도 또 굉장히 강력하다고 볼 수도 있고, 이 차량을 딱 타고 저속에서 악셀링을 착 밟으면 엄청나게 부드러운 엔진 필링으로 쭉 차를 끌고 나가는, 그런 밀고
나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아무튼 가속력에서는 만족스러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소재의 인테리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차량을 구매할 때 여러 가지 차량들을 당연히 고려했겠죠. 뭐 3 시리즈도 있을 거고 아반떼도 있을 거고, 급은 안 맞지만 아무튼 제가 사고 싶은 차량들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뭐 아반떼도 있고 G70도 있고 그다음에 C클래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차량들을 다 봤는데, C클래스 그냥 일반 C클래스 있죠. 250D 말고 뭐 C200이나 C200 카브리올레나 C220D 뭐 여러 가지 차량들을 이렇게 차문을 열어봤는데, 정말 벤츠의 약간 엔트리 느낌이 나는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차량들에는 뭐 옵션으로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요 가운데 일단 벤츠 시계가 빠져요. 이 불 들어오는 벤츠 아날로그 시계가 빠지고, 그 다음에 이 우드 트림도 다 빠지고, 패들 시프트도 그냥 일반 까만색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이거 스포츠 알로이 휠 요것도 안 들어가고, 브레이크도 포피가 안 들어가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가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아쉬웠어요. 왜냐면은 벤츠가 뭐 A클래스라는 가장 낮은 트림도 있지만, 얘도 어떻게 보면은 엔트리로 보려면 볼 수도 있는 모델이잖아요. 근데 딱 봤을 때도 정말 실내하고 외관이 엔트리급이라고 느껴지면, 약간 사람들이 봤을 때 주변 시선들도 아까 말했지만 벤츠 마크가 주는 만족감이 있을 정도로 만족감을 주는 그런 부분의 요소일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그래서 C250D 차량이 딱 보인 거죠. 외관도 뭔가 좀 이렇게 AMG 라인이 들어가서 좀 몹스럽고, 브레이크도 포피 이렇게 들어가 있고, 휠도 AMG 휠 들어가 있고, 안에도 딱 열어봤는데 완전 다른 차인 거예요. 레이아웃은 똑같겠지만 이렇게 대시보드 앞에 실밥으로 이렇게 가죽으로 쭉 있는 이 마감이나 핸들에 뭐 이렇게 타공 들어가 있고, D컷으로 잘린 거, 패들 시프트 금속으로 돼 있는 거, 아날로그 시계, 우드 트림, 리얼 우드 트림, 스포츠 페달도 들어가고. 그래서 일단은 이 차량의 실내 인테리어도 좀 한몫을 했죠. 그래서 이것도 만족을 지금 제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으로 만족하는 거는 시트 착자감. 저는 시트 같은 경우에는 BMW가 가장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잘 잡고 있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다 편견이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제가 차를 많이 안 타본 것도 있지만 아직 여러 가지 차량들이 있으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스포츠 시트, 버킷 시트가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라고 지금 생각이 들 만큼 몸을 딱 옆구리를 좀 지탱을 이렇게 해줍니다. 허리도 그렇고 뭐 시트가 상당히 괜찮아요. 착 감기는 느낌이 나게. 그래서 3 시리즈 F바디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느낌 안 나는 시트였거든요. 3 시리즈 정말 스포츠성 그거 하나 때문에 사고 싶었는데 좀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냥 F바디의 3 시리즈를 보면은 뭐 인테리어 뭐 레이아웃 이런 거는 사람 취향이니까, 근데 약간 저한테는 좀 많이 올드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포기하고 C클래스로 오게 된 계기가 또 이렇게 있고, 제가 만족하고 있는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AMG 패키지죠. 벤츠도 그렇고 뭐 BMW도 그렇고 아우디도 그렇고, 돈이 부담스럽지 않고 정말 내가 낼 수 있다면, 뭐 아우디는 S라인, 뭐 BMW는 M, 벤츠 같은 경우에는 AMG가 있죠. 이 AMG 팩, M팩, S라인 뭐 이런 거 꼭 넣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요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 수도 있어요. M 패키지나 이런 거 넣으면은 호박에 줄만 긋는 거다, 그냥 외관 디자인 조금만 바뀌고 뭐 안에 조금 바뀐다, 뭐 이렇게 알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조금 다릅니다.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얘가 AMG 패키지가 적용이 돼서 포피 브레이크가 들어간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시트 같은 경우에도 달라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도 있고, 핸들이 D컷으로 잘려가지고 스포츠 지금 핸들 들어가 있잖아요. 핸들도 이렇게 있고, 핸들 그리고 그립값도 좀 많이 두껍습니다. 여기 동영상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핸들이 좀 많이 도톰해요. 패들 시프트도 다 금속으로 돼 있고, 이것도 우드 트림으로 들어가고, 이거 알로이 스포츠 페달 요것도 들어가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뀝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 차량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는 부분이거든요, 탈 때마다. 왜냐면은 차량이라는 게 뭐 얼마나 탄다고 옵션 좀 빼고 나도 옵션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차량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을걸요. 아무튼 그게 제 생각이고, AMG 패키지가 들어간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좀 굉장히 만족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UGB 부분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지금 실질적으로 지출이 나가고 있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UGB는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그때까지 나갔던 지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왔어요. 요거는 제 기준이니까 여러분들 기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 가늠만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요 차는 제 명의로 등록한 제 첫 차입니다. 첫 차 기준이고, 저는 나이가 24살이에요. 그래서 만 23세, 보험으로 치면은 만 21세 이상 특약으로 잡히겠죠. 그래서 좀 비쌉니다. 혼자 들면은 한 5, 600만 원 정도 나오고
나오고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버지 명의 밑으로 들어가서 보험료는 1년에 약 270만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부분으로는 기름값, 한 달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장거리를 좀 뛰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3,300km 탄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기름값은 한 30만원 정도 나오고 있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8만원, 50만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세차 비용으로 뭐 한 달에 2만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부가적으로 여러가지 뭐 엔진 오일 갈고 브레이크 패드 갈고 라이닝 갈고 뭐 여러가지 있잖아요. 기타 정비 비용으로 한 달에 15만원씩 잡았어요. 그랬더니 1년에 총 들어가는 비용이 884만원 정도 나오고, 한 달로 치면은 74만원. 그러니까 한 달에 이 차에 할부금 없이 일시불로 산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에 74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뭐 할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할부금이 또 추가로 붙겠죠. 개개인마다 다른 부분이에요. 유지비 같은 경우는 자신이 사고 이력이 있다거나, 나이가 좀 남들보다 많은 편이거나, 가지고 있는 차량 가액이 좀 낮다거나, 수리 비용이 싸고, 가지고 있는 차종이 주로 사고가 많은 차종이거나, 그러면 또 보험료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제 기준에서는 이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단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단점도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단점, 일단 첫 번째가 뭐냐, 변속기입니다. 미션, 트랜스미션 기어라고 하죠. 미션이 많이 멍청해요. 일단 컴포트 모드랑 에코 모드에서는 미션이 그냥 진짜 수동으로 변속하는 게 훨씬 나을 정도로 미션이 많이 멍청해집니다. 이게 기어비도 굉장히 이상하고, 미션 변속 타이밍도 굉장히 이상하고, 뭐에 초점을 맞춘 미션인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좀 미션이 좀 답답하고 좀 속 터지게 합니다. 이거를 벤츠 카페에 올렸더니 스포츠 모드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많이 해결이 될 거라고, 그래서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제가 한번 나봤어요. 많이 나아지긴 하는데 그래도 BMW 이런 브랜드에 비하면 영민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답답함이 생길 정도의 미션 반응도 아니고 SL 반응도 아니라서 만족하면서 타고 있는데,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계속 놔놓고 제가 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는 심지어 스탑앤고까지 다 꺼버리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연료 낭비가 좀 심하단 말이죠. 그리고 기어를 한 단계 두 단계 낮춰서 쓰기 때문에 엔진 브레이크도 엑셀을 떼고 있으면 누가 뒤에서 잡아 끄는 것처럼 좀 걸리고, 그냥 일반 모드인 컴포트 모드잖아요. 컴포트 모드나 에코 모드에 놓으면 미션이 진짜 이럴 거면 수동차로 뽑았지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답답해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만족스러운 거는 이 차량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탑앤고 기능, 그러니까 멈추면 시동 꺼지고 엑셀 다시 밟으면 시동 켜지는 그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디젤 차라서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스탑앤고가 작동을 하면은 엔진 처음에 스타트하고 꺼질 때 굉장히 차가 이럽니다. 엑셀 밟으면 엑셀 떼고 시동 꺼지면은 약간 이런 진동이 굉장히 심한 게 있는데, 차가 터질 정도 뭐 이 정도는 아니고 좀 아무튼 거슬릴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외에 뭐 공회전 진동, 소음, 이 냉간 시에 좀 심해요. 엔진이 아직 열이 다 안 받았을 때, 이때는 엔진의 진동이랑 소음이 조금 심한 편인데, 충분히 가열이 되면은, 좀 열이 오르면은 진동이랑 소음은 그나마 그래도 좀 버틸만한 괜찮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뒷자리 공간이 좁다가 마지막, 뒷세그먼트에서 뒷자리 공간을 왜 신경 쓰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민첩한 차를 원했기 때문에 뒷세그먼트를 산 것도 있고 좀 감안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단점이라고 지금 뽑고 있으니까, 굳이 단점이라고 뽑자면은 뒷자리 공간이 좀 부족하다, 뒷자리가 좀 안락한 느낌은 없다, 뒷자리 공간은 좀 희생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또 못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잠깐 타고 그럴 때는 불편함을 느낄 수 없는 뒷자리지만, 장거리를 갈 때나 좀 오래 타야 된다 그러면은 불편할 수도 있는 뒷자리이기 때문에 단점에 굳이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단점은 이 정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영상을 짧게 한번 마무리를 해봤어요. 좀 간단할 수도 있고 좀 굉장히 기초적인 것만 찝어봤어요. 여러가지 전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그냥 이 차량이 어떤가, 그리고 또 차량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어봤고, 조금 더 깊고 뭐 공학적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또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좀 서툴고 뭐 전달이 부족하거나 틀린 부분들이 영상에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빠르게 수정해가면서 또 발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벌써 또 여러분들 11월이고 또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말이 다 돼가는데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들 연말까지 올해 좋은 일들 가득하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준도백이었습니다.